오늘의 이야기 옛 어른들 말씀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온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마음 씀씀이가 유독 인색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넉넉한 곳간을 가졌음에도 그 마음은 좁쌀한 톨만큼 작은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절 서로를 보듬으며 이 길을 이겨냈던 한 가족의 모습과 그 안에서 피어난 갈등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그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10살, 8살 터울에 듬직한 두 오빠가 있고 저는 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부모님보다 오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사실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리 가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님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집안의 막내였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부양에 나 몰라라 하자 결국 직접 두 분을 모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반대는 극심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속도 좋네요. 당신 형제들은 그동안 부모님 재산 야금야금 다 빼돌려가 놓고 이제 와서 어쩜 그렇게 모르는 척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 우린 막내라고 재산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두 분을 모셔야 하냐고요. 어머니의 울분의 찬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뿐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들 부모님 안 모신다는데 저렇게 시골에 두 분만 내버려둬? 저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야. 자식된 도리가 있지. 도리는 무슨 도리여? 당신 형제들한테나 가서 따져요. 돈 없다, 어렵다 핑계만 대더니 지금 좀 보세요. 시댁 재산 싹 정리해서 저희들 배만 불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잖아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의무는 내팽개치겠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부모님이 저렇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결국 조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치매를 앓으시는 할머니의 간병과 암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의 치료는 온전히 저희 가족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형제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피를 나눈 형제도 다 소용없다며 깊은 상처와 함께 그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조부모님께 남은 재산이라곤 시골집을 판 돈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두 분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집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생활은 힘들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펭귄들처럼 말입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해 월급을 고스란히 생활비에 보탰고 부모님과 저 역시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자 역설적이게도 저희 집안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빚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가라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무책임한 큰아버지와 고모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셨는지, 왜 우리 가족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때 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자고 한 거야? 솔직히 나 같았으면 아빠랑 매일 싸웠을 것 같아. 엄마도 속상했잖아. 어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담담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속상했지. 내 아빠 형제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부하가 치밀어. 근데 어떡하니? 두 분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다고 자식된 도리로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내 아빠 하나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었잖아. 힘들었지. 아주 많이.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더라. 전에는 마냥 어리게만 보였던 내 오빠들도 얼마나 든든하게 엄마 아빠를 돕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셨고 그걸로 됐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고 좋았어. 만약 우리가 두 분을 모시지 않았다면 평생 느끼지 못했을 소중한 것들이란다. 지금은 후회 없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피를 나눈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했지만 어떻게 보면 남이었던 며느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삼남매에게 가족 간의 우애를 강조하셨습니다. 당신들의 형제관계는 그렇게 깨져버렸지만 자식들만큼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기를 늘 바라셨죠.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저희는 그 근처의 작은 소도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저는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원래부터 떡볶이며 튀김 같은 분식 종류를 좋아했고 요리하는 것에도 소질이 있었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자마자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동네에 이런 깔끔한 분식집이 드물었기 때문일 겁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게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꼬마 손님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요. 일요일에도 문 열어요. 엄마 데리고 와서 이 맛을 꼭 보여줘야 하는데,
아이들의 해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험상궂은 손님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요. 우리 애가 여기서 김밥 사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소. 당장 병원비랑 위자료 내놓으시오. 알고 보니 그들은 여러 가게를 돌며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이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으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장사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운영하는 동안 남편은 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공장일이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청소를 돕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철마다 직접 기르신 채소와 곡식을 한가득 보내주셨고 주말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러 시골로 향했습니다. 저 또한 쉬는 날이면 맛있는 새참을 만들어 시댁을 찾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막걸리랑 전 부쳐왔어요.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가, 쉬는 날 좀 쉬지 못하러 여기까지 왔어. 어쩜 이리 맛있게도 부쳤누. 우리 며느리는 손재주가 참 좋아 땀 흘려 일한 뒤 밭두렁에 앉아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시간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시부모님은 늘 제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 애미야,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가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댁에도 유일하게 배짱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군청 공무원이었던 시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만 잤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손 하나 까딱 않고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야, 넌 주말 내내 잠만 자냐? 부모님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거들 생각은 안 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래? 아, 형은 형수님 있어서 편하겠지만 난 아직 짝이 없어서 그래. 나도 결혼하면 우리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해줄 거거든. 신경 꺼. 시동생은 늘 이런 식의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을 보며 과연 장가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저런 남자와 결혼할 미래의 동서는 참 고생하겠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던 돈 2천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2천만 원을?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내년에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상의도 없이 빌려주면 어떡해요? 저는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사람이 너무 순하고 착해서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어떻게든 그 돈 다시 찾아올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 역시 다 우리 아들 잘못 가르친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들이 잃어버린 2천만 원을 어떻게든 메꿔주시려고 무리하게 남의 밭을까지 나가셨다가 그만 크게 다치신 것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님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해야 했고 한동안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넋이 나간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자식 잘못을 부모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다 일을 더 크게 만들었구나.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차마 남편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을 위로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제가 잘 돌볼게요. 밭일도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결국 저는 분식집 문을 잠시 닫고 아버님을 대신해 시댁의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농사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게으른 배짱이 같던 시동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동생은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함께 밭으로 나왔고 저녁이면 말없이 부엌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님의 목욕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시동생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느 날 저녁, 시동생이 제게 건넨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힘듦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기당한 돈, 아버님의 사고, 잠시 닫아야 했던 가게,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희 가족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30대 중반이 된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첫인상부터 딱 도시 여자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죠. 그리고 그 무렵 제게도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시동생은 축하한다며 제게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 역시 임신을 했고 우리는 같은 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서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아이 출산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들에게 물려받은 용품들이 많아 굳이 새 것들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첫째인데 새 것 좀 사주세요. 저는 남들이 쓰던 거 절대 안 물렸을 거예요. 귀한 우리 아이한테는 뭐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에이,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아주버님 벌이가 좀 적어서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동서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선의를 가장한 무시와 동정. 저는 불쾌했지만 좋은 날에 다투고 싶지 않아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을 낳았고 석 달 뒤 동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면서 그 후 몇 년간은 정말 정신없이 육아에만 매달렸습니다. 자연히 동서와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동서와의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분식집 일을 시작하며 바쁘게 사는 동안 전업주부가 된 동서는 각종 모임과 자기관리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보며 한마디씩 툭툭 던졌습니다. 어머, 형님, 피부 관리 좀 받으세요. 얼굴에 김이 낀 것 좀 봐. 이러다 폭삭 늙겠어요. 아무리 살림이 빠듯해도 여자는 가꿔야죠. 안 그러면 남편이 한눈 판다니까요. 저는 동서의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인지 아니면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인지 헷갈렸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몹시 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는 그토록 바라던 신축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좁고 우리 소유의 집은 아니었지만 낡은 빌라에 살던 저희 네 식구에게는 꿈만 같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고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단 한 사람, 동서를 제외하고 말이죠. 어머님, 여기가 뭐가 넓어요. 우리 식구들 앉으니까 거실이 꽉 차는데. 아,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형님, 돈 좀 더 보태서 넓은 데로 가지 그러셨어요. 동서의 말 한마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철없는 소리라 생각하고 넘겨버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날 동서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모여 함께 생신상을 차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오자마자 거실에 주저앉아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식 준비해야지. 아, 이것만 바르고요. 어제 네일 받았는데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형님이 먼저 하고 계세요. 이거 마르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싸울 수는 없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던 동서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제 큰아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 임대아파트 살지? 요즘 임대아파트 살면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는데 어떡하니? 너 학교 가서 왕따 당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잘 보여. 우리 아들이 친구들 사귀게 해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가난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계급을 나누어 상처를 주는 동서의 잔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장 동서의 팔을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임대아파트 사는 게 뭐 어때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동서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틀린 말 했어요. 임대아파트 사는 거 창피한 거 맞잖아요. 요즘 애들은 알 거다 안다고요. 형님처럼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니까 애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오늘의 이야기 옛 어른들 말씀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온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마음 씀씀이가 유독 인색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넉넉한 곳간을 가졌음에도 그 마음은 좁쌀한 톨만큼 작은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절 서로를 보듬으며 이 길을 이겨냈던 한 가족의 모습과 그 안에서 피어난 갈등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그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10살, 8살 터울에 듬직한 두 오빠가 있고 저는 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부모님보다 오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사실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리 가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님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집안의 막내였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부양에 나 몰라라 하자 결국 직접 두 분을 모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반대는 극심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속도 좋네요. 당신 형제들은 그동안 부모님 재산 야금야금 다 빼돌려가 놓고 이제 와서 어쩜 그렇게 모르는 척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 우린 막내라고 재산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두 분을 모셔야 하냐고요. 어머니의 울분의 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뿐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들 부모님 안 모신다는데 저렇게 시골에 두 분만 내버려둬? 저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야. 자식된 도리가 있지. 도리는 무슨 도리여? 당신 형제들한테나 가서 따져요. 돈 없다, 어렵다 핑계만 대더니 지금 좀 보세요. 시댁 재산 싹 정리해서 저희들 배만 불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잖아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의무는 내팽개치겠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부모님이 저렇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결국 조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치매를 앓으시는 할머니의 간병과 암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의 치료는 온전히 저희 가족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형제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피를 나눈 형제도 다 소용없다며 깊은 상처와 함께 그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조부모님께 남은 재산이라곤 시골집을 판 돈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두 분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집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생활은 힘들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펭귄들처럼 말입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해 월급을 고스란히 생활비에 보탰고 부모님과 저 역시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자 역설적이게도 저희 집안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빚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가라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무책임한 큰아버지와 고모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셨는지, 우리 가족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때 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자고 한 거야? 솔직히 나 같았으면 아빠랑 매일 싸웠을 것 같아. 엄마도 속상했잖아. 어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담담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속상했지. 내 아빠 형제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부하가 치밀어. 근데 어떡하니? 두 분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다고 자식된 도리로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내 아빠 하나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었잖아. 힘들었지. 아주 많이.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더라. 전에는 마냥 어리게만 보였던 내 오빠들도 얼마나 든든하게 엄마 아빠를 돕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셨고 그걸로 됐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고 좋았어. 만약 우리가 두 분을 모시지 않았다면 평생 느끼지 못했을 소중한 것들이란다. 지금은 후회 없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피를 나눈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했지만 어떻게 보면 남이었던 며느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삼남매에게 가족 간의 우애를 강조하셨습니다. 당신들의 형제관계는 그렇게 깨져버렸지만 자식들만큼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기를 늘 바라셨죠.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참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저희는 그 근처의 작은 소도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저는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원래부터 떡볶이며 튀김 같은 분식 종류를 좋아했고 요리하는 것에도 소질이 있었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자마자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동네에 이런 깔끔한 분식집이 드물었기 때문일 겁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게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꼬마 손님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요. 일요일에도 문 열어요. 엄마 데리고 와서 이 맛을 꼭 보여줘야 하는데 아이들의 해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험상궂은 손님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요. 우리 애가 여기서 김밥 사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소. 당장 병원비랑 위자료 내놓으시오. 알고 보니 그들은 여러 가게를 돌며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이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으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장사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운영하는 동안 남편은 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청소를 돕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철마다 직접 기르신 채소와 곡식을 한가득 보내주셨고 주말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러 시골로 향했습니다. 저 또한 쉬는 날이면 맛있는 새참을 만들어 시댁을 찾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막걸리랑 전 부쳐왔어요.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가, 쉬는 날 좀 쉬지 못하러 여기까지 왔어. 어쩜 이리 맛있게도 부쳤누. 우리 며느리는 손재주가 참 좋아 땀 흘려 일한 뒤 밭두렁에 앉아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시간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시부모님은 늘 제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 애미야,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가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댁에도 유일하게 배짱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군청 공무원이었던 시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만 잤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손 하나 까딱 않고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야, 넌 주말 내내 잠만 자냐? 부모님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거들 생각은 안 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래? 아, 형은 형수님 있어서 편하겠지만 난 아직 짝이 없어서 그래. 나도 결혼하면 우리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해줄 거거든. 신경 꺼. 시동생은 늘 이런 식의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을 보며 과연 장가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저런 남자와 결혼할 미래의 동서는 참 고생하겠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던 돈 2천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2천만 원을?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내년에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상의도 없이 빌려주면 어떡해요? 저는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사람이 너무 순하고 착해서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어떻게든 그 돈 다시 찾아올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 역시 다 우리 아들 잘못 가르친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들이 잃어버린 2천만 원을 어떻게든 메꿔주시려고 무리하게 남의 밭을까지 나가셨다가 그만 크게 다치신 것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님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해야 했고 한동안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넋이 나간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자식 잘못을 부모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다 일을 더 크게 만들었구나.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차마 남편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을 위로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제가 잘 돌볼게요. 밭일도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결국 저는 분식집 문을 잠시 닫고
아버님을 대신해 시댁의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농사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게으른 배짱이 같던 시동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동생은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함께 밭으로 나왔고 저녁이면 말없이 부엌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님의 목욕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시동생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느 날 저녁 시동생이 제게 건넨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힘듦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기당한 돈, 아버님의 사고, 잠시 닫아야 했던 가게,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희 가족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30대 중반이 된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첫인상부터 딱 도시 여자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죠. 그리고 그 무렵 제게도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시동생은 축하한다며 제게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 역시 임신을 했고 우리는 같은 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서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아이 출산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들에게 물려받은 용품들이 많아 굳이 새 것들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첫째인데 새 것 좀 사주세요. 저는 남들이 쓰던 거 절대 안 물렸을 거예요. 귀한 우리 아이한테는 뭐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에이,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아주버님 벌이가 좀 적어서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동서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선의를 가장한 무시와 동정. 저는 불쾌했지만 좋은 날에 다투고 싶지 않아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을 낳았고 석 달 뒤 동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면서 그 후 몇 년간은 정말 정신없이 육아에만 매달렸습니다. 자연히 동서와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동서와의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분식집 일을 시작하며 바쁘게 사는 동안 전업주부가 된 동서는 각종 모임과 자기관리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보며 한마디씩 툭툭 던졌습니다. 어머, 형님, 피부 관리 좀 받으세요. 얼굴에 김이 낀 것 좀 봐. 이러다 폭삭 늙겠어요. 아무리 살림이 빠듯해도 여자는 가꿔야죠. 안 그러면 남편이 한눈 판다니까요. 저는 동서의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인지 아니면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인지 헷갈렸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몹시 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는 그토록 바라던 신축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좁고 우리 소유의 집은 아니었지만 낡은 빌라에 살던 저희 네 식구에게는 꿈만 같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고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단 한 사람, 동서를 제외하고 말이죠. 어머님, 여기가 뭐가 넓어요. 우리 식구들 앉으니까 거실이 꽉 차는데. 아,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형님, 돈 좀 더 보태서 넓은 데로 가지 그러셨어요. 동서의 말 한마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철없는 소리라 생각하고 넘겨버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날 동서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모여 함께 생신상을 차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오자마자 거실에 주저앉아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식 준비해야지. 아, 이것만 바르고요. 어제 네일 받았는데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형님이 먼저 하고 계세요. 이거 마르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싸울 수는 없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던 동서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제 큰아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 임대아파트 살지? 요즘 임대아파트 살면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는데 어떡하니? 너 학교 가서 왕따 당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잘 보여. 우리 아들이 친구들 사귀게 해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가난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계급을 나누어 상처를 주는 동서의 잔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장 동서의 팔을 잡아 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임대아파트 사는 게 뭐 어때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동서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틀린 말 했어요. 임대아파트 사는 거 창피한 거 맞잖아요. 요즘 애들은 알 거다 안다고요. 형님처럼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니까 애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오늘의 이야기 옛 어른들 말씀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온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마음 씀씀이가 유독 인색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넉넉한 곳간을 가졌음에도 그 마음은 좁쌀한 톨만큼 작은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절 서로를 보듬으며 이 길을 이겨냈던 한 가족의 모습과 그 안에서 피어난 갈등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그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10살, 8살 터울에 듬직한 두 오빠가 있고 저는 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부모님보다 오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사실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리 가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님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집안의 막내였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부양에 나 몰라라 하자 결국 직접 두 분을 모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반대는 극심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속도 좋네요. 당신 형제들은 그동안 부모님 재산 야금야금 다 빼돌려가 놓고 이제 와서 어쩜 그렇게 모르는 척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 우린 막내라고 재산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두 분을 모셔야 하냐고요. 어머니의 울분의 참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뿐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들 부모님 안 모신다는데 저렇게 시골에 두 분만 내버려둬? 저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야. 자식된 도리가 있지. 도리는 무슨 도리여? 당신 형제들한테나 가서 따져요. 돈 없다, 어렵다 핑계만 대더니 지금 좀 보세요. 시댁 재산 싹 정리해서 저희들 배만 불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잖아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의무는 내팽개치겠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부모님이 저렇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결국 조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치매를 앓으시는 할머니의 간병과 암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의 치료는 온전히 저희 가족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형제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피를 나눈 형제도 다 소용없다며 깊은 상처와 함께 그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조부모님께 남은 재산이라곤 시골집을 판 돈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두 분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집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생활은 힘들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펭귄들처럼 말입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해 월급을 고스란히 생활비에 보탰고 부모님과 저 역시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자 역설적이게도 저희 집안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빚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가라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무책임한 큰아버지와 고모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셨는지, 왜 우리 가족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때 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자고 한 거야? 솔직히 나 같았으면 아빠랑 매일 싸웠을 것 같아. 엄마도 속상했잖아. 어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담담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속상했지. 내 아빠 형제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부하가 치밀어. 근데 어떡하니? 두 분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다고 자식된 도리로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내 아빠 하나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었잖아. 힘들었지. 아주 많이.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더라. 전에는 마냥 어리게만 보였던 내 오빠들도 얼마나 든든하게 엄마 아빠를 돕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셨고, 그걸로 됐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고 좋았어. 만약 우리가 두 분을 모시지 않았다면 평생 느끼지 못했을 소중한 것들이란다. 지금은 후회 없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피를 나눈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했지만 어떻게 보면 남이었던 며느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삼남매에게 가족 간의 우애를 강조하셨습니다. 당신들의 형제관계는 그렇게 깨져버렸지만 자식들만큼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기를 늘 바라셨죠.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참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저희는 그 근처의 작은 소도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저는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원래부터 떡볶이며 튀김 같은 분식 종류를 좋아했고 요리하는 것에도 소질이 있었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자마자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동네에 이런 깔끔한 분식집이 드물었기 때문일 겁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게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꼬마 손님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요. 일요일에도 문 열어요. 엄마 데리고 와서 이 맛을 꼭 보여줘야 하는데 아이들의 해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험상궂은 손님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요. 우리 애가 여기서 김밥 사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소. 당장 병원비랑 위자료 내놓으시오. 알고 보니 그들은 여러 가게를 돌며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이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으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장사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운영하는 동안 남편은 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청소를 돕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철마다 직접 기르신 채소와 곡식을 한가득 보내주셨고 주말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러 시골로 향했습니다. 저 또한 쉬는 날이면 맛있는 새참을 만들어 시댁을 찾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막걸리랑 전 부쳐왔어요.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가, 쉬는 날 좀 쉬지 못하러 여기까지 왔어. 어쩜 이리 맛있게도 부쳤누. 우리 며느리는 손재주가 참 좋아 땀 흘려 일한 뒤
밭두렁에 앉아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시간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시부모님은 늘 제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 애미야,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가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